27조를 쏟아부었습니다. 반도체 부활을 선언하며 도요타와 소니와 소프트뱅크가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국가가 직접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해 한국 두 회사의 영업이익 합계가 200조를 넘었습니다. 27대 200조. 일본 최고의 반도체 전문가가 회의실에서 이 숫자 앞에 처음으로 말을 잃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기술을 가르쳐준 나라입니다. 그가 이 말을 한 것은 회의 첫날이었습니다. 마지막 날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1983년 도쿄에서 시작된 이야기가 42년 뒤 같은 도시에서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한국의 위상이 널리 알려집니다. 한국 화이팅이라고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는 야마다 케니치입니다. 일본 경제산업성 반도체 산업과에서 32년을 일한 관료입니다. 반도체 수출 허가부터 국가 투자 전략까지 일본 반도체 정책의 모든 결정이 제 책상 위를 지나갔습니다. 1980년대 일본 반도체가 세계를 장악하던 시절부터 지금 일본이 27조를 들여 반도체 부활을 꿈꾸는 이 순간까지 그 모든 영광과 굴욕을 가장 가까이서 지켜봐온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주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1980년대에 우리가 길을 열어준 회사였습니다. 도시바, NEC, 히타치가 D램 설계의 기초를 닦고 있을 때 삼성은 그 기술을 배우러 왔습니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이 직접 도쿄에 왔을 때도 우리는 그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당시로서는 당연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경쟁자에게 넘겨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그 생각은 32년간 흔들린 적이 없었습니다.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에서 강해진 것은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가 닦아놓은 토대 위에서 가능했던 일입니다. 한국은 좋은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선생을 넘어선 것은 아직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정확하게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2025년 11월 첫째 주 월요일 아침이었습니다. 경제산업성 5층 회의실에서 저는 예상치 못한 서류를 받았습니다. 라피더스 투자 타당성 최종 검토 보고서, 장관 직속 반도체 전략실에서 내려온 지시와 함께였습니다. 72시간 안에 완성할 것, 결론은 여러 두 대 데이터로 뒷받침할 것, 장관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가슴이 가세키에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11월의 도쿄는 낙엽이 지는 계절입니다. 관청 앞마당의 은행나무들이 노란 잎을 떨구고 있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잎들이 날아 유리창에 가볍게 부딪혔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서류를 다시 폈습니다. 라피더스, 도요타, NTT, 소프트뱅크, 소니가 함께 만든 회사, 일본 반도체 부활의 상징, 2027년 이나노 양산 목표, 정부 누적 지원 27조 원. 그 이름을 들을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묘하게 두근거렸습니다. 1980년대 우리가 세계 반도체 시장의 70%를 쥐고 있던 시절을 저는 직접 봤습니다. 도시바 D램이 전 세계 컴퓨터에 들어가던 시절, 미국조차 우리를 두려워하던 시절. 그 시절이 돌아올 수 있다는 생각을 라피더스가 처음으로 가능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이번엔 다를 것이었습니다. 이번엔 국가가 직접 나섰으니까요. 그런데 72시간 뒤 저는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보고서 앞에서 빈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데이터가 가리키는 방향이 제가 원하던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32년간 일본 반도체의 영광을 믿어온 관료가 숫자 앞에서 천천히 무너지는 72시간의 기록입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회의실 문이 열렸을 때 저는 처음 그 사람을 봤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였습니다. 은발을 짧게 깎아 넘겼고 짙은 감색 양복 왼쪽 가슴에 일본 경제단체 연합회 배지가 붙어 있었습니다. 손에는 검은 가죽 바인더 2권을 들고 있었습니다. 두께만 해도 각각 손가락 2마디는 됐습니다. 그가 자리에 앉자 바인더를 테이블 위에 나란히 올려놓았습니다. 쿵쿵 무게감이 방 전체에 퍼졌습니다. 나카무라 히로시, 도시바 반도체 부문장을 22년간 역임한 뒤 라피더스 공동 창업자로 합류한 사람입니다. 일본 반도체 업계에서 그를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1980년대 도시바 D램이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던 시절 생산 라인 현장 책임자였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고 양산을 관리하며 30년을 보낸 엔지니어이자 지금은 일본 반도체 부활의 전도사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목적을 간단히 설명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바인더를 펼치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낮고 단단했습니다. 야마다 과장, 한 가지 전제부터 정리합시다. 반도체는 역사가 만드는 겁니다. 자본이 아니라, 의지가 아니라 역사가 만드는 겁니다. 그가 바인더의 첫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말버릇처럼 반복하는 그 한 문장이 이후 이틀 동안 제 귓속에서 계속 맴돌게 될 줄은 그때는 몰랐습니다. 1986년이었습니다. 바인더 첫 장에 숫자 하나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80. 전 세계 디램 시장에서 일본이 차지하던 점유율 80%였습니다. 나카무라가 그 숫자를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이게 역사입니다. 미국이 디램을 발명했지만 양산에서 완벽함으로 완성한 건 우리입니다. 인텔도, IBM도, 그 어떤 미국 회사도 우리 수율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이 숫자가 만들어지기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시간을 쌓아왔는지 아십니까?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한국이 등장했습니다. 나카무라의 말투가 미세하게 달라졌습니다. 1983년 이병철이 도쿄에 왔습니다. 우리한테 기술을 달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거절했습니다. 당연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한국이 뭘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페이지를 손가락으로 탁 쳤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준 사람들한테서 배웠습니다. 우리 회사를 퇴직한 엔지니어들을 데려갔습니다. 우리 장비를 분해해서 공부했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출발점은 우리입니다. 우리가 씨앗을 뿌린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1980년대 삼성이 일본 기술자들을 고용했다는 것은 업계에서 공공연히 알려진 이야기였습니다. 나카무라의 논리는 흠잡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가슴 한편에서 작은 목소리가 한번 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떻습니까?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눌렀습니다. 보고서가 먼저였습니다. 두 번째 바인더가 펼쳐졌습니다. 라피더스였습니다. 투자금 27조 원, 참여기업 3줄게, IBM 2나노 원천 기술, 2027년 홋카이도 치토세 공장 양산 목표. 숫자들이 빼곡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릅니다. 1980년대엔 우리가 혼자 싸웠습니다. 이번엔 국가가 나섰습니다. 30개 기업이 함께 합니다. IBM의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이 조합이 실패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가 바인더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반도체는 역사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는 우리 편입니다. 회의가 끝났습니다. 나카무라가 바인더를 가방에 넣고 일어섰습니다. 내일 추가 자료를 가져오겠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테이블 위에 펼쳐진 자료들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라피더스 투자 계획서, 일본 반도체 역사 자료, 나노 기술 로드맵. 어느 것 하나 빈틈이 없었습니다. 나카무라는 완벽하게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 자리에서는 설득이 됐습니다. 그날 저녁 사무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형광등이 윙하고 울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책상 위에 커피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결론란의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손가락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나카무라의 말이 맞았습니다. 라피더스는 달랐습니다.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최고의 기업들, IBM의 기술, 이게 실패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는 자료 폴더를 한 번 더 열었습니다. 결론을 쓰기 전에 항상 숫자를 한 번 더 확인하는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한국어 관련 데이터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클겠습니다. 숫자들이 화면에 떴습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다시 봤습니다. 3번 봤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일 나카무라에게 반드시 물어봐야 할 것이 생겼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야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가색히 거리는 이미 어둡고 조용했습니다. 찬 바람이 외투깃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내일이 이 보고서의 진짜 시작이라는 것을.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어제와 같은 시간에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바인더는 한 권만 들고 왔습니다. 어제보다 얇았지만 그의 자신감은 오히려 두텁게 느껴졌습니다. 커피 향이 아직 가시지 않은 회의실에서 저는 그가 바인더를 펼치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어제 말씀하신 것에서 한 가지만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가 눈썹을 살짝 올렸습니다.
예상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어제 1986년 80%를 말씀하셨습니다. 인상적인 숫자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화면을 그를 향해 돌렸습니다. 그렇다면 2025년 기준으로 일본의 메모리 반도체 세계 시장 점유율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는 메모리에서 전략적으로 철수했습니다. 범용화된 분야입니다. 마진이 낮고 경쟁이 극심하죠. 우리는 부가가치가 높은 로직 반도체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반도체는 역사가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어제와 같은 문장이었습니다. 준비된 대답이라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전략적 선택이었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나카무라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나카무라 씨, 그 철수가 자발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어쩔 수 없었습니까? 그의 미소가 0.3초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엘피다입니다. 일본 마지막 디램 메이커였습니다. 2012년에 파산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사들었습니다. 히타치, NEC, 미쓰비시가 합쳐서 만든 회사였습니다. 일본 반도체 80%의 시대를 만든 기업들의 마지막 연합이 미국 기업에 넘어간 겁니다. 전략적 철수가 아니라 생존에서 밀린 것 아닙니까? 나카무라의 턱 근육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볼펜을 집어들었습니다. 나카무라가 각도를 바꿨습니다. 메모리는 과거입니다. HBM도 결국 메모리입니다. 우리는 미래를 봅니다. AI 시대의 핵심은 데이터를 처리하는 로직 반도체입니다. 그게 라피더스가 노리는 시장입니다. 날카로운 반격이었습니다. 저도 순간 고개를 끄덕일 뻔했습니다. 그런데 오카모토가 어제 넘긴 파일 속 숫자가 눈앞에 어른거렸습니다. 저는 화면을 한 장 더 넘겼습니다. 2025년 기준 SK 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입니다. 62%입니다. 삼성전자가 18%, 두 회사를 합치면 80%. 1986년 일본이 디램 시장에서 가졌던 바로 그 숫자를 지금 한국 두 회사가 HBM 시장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HBM이 지금 AI 반도체의 핵심 병목입니다. 엔비디아가 아무리 뛰어난 GPU를 만들어도 HBM 없이는 그 GPU가 제 속도를 낼 수 없습니다. 나카무라 씨, 이 시장에서 일본 기업의 이름이 몇 개나 보이십니까? 나카무라가 화면을 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화면 안에 일본 기업의 이름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HBM은 특수한 메모리입니다. 우리는 시스템 반도체, 로직에서 승부를 보는 겁니다. AI 연산을 담당하는 칩, 그쪽에서 우리의 자리가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HBM만이 전부는 아닙니다. 나카무라가 다시 여주를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나카무라 씨,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AI가 발전할수록 HBM 수요는 늘어납니까? 줄어듭니까? 나카무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2026년 HBM 시장이 전년 대비 58% 성장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는 2026년 전체 HBM 물량을 이미 완판했습니다. 아직 연초인데 연간 물량이 전부 팔린 겁니다. 부르는 게 값인 시장. 이 시장에서 일본이 없다는 것이 로직 반도체를 노린다고 해서 괜찮아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나카무라의 손이 바인더 위에서 멈췄습니다. 볼펜을 손가락 사이에서 천천히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1라운드가 끝났습니다. 점심 이후 2라운드가 시작됐습니다. 나카무라가 커피를 한 잔 가져왔습니다. 회의실에 잠깐 커피 향이 퍼졌습니다. 그가 분위기를 환기하듯 바인더를 다시 펼쳤습니다. 야마다 과장, 라피더스의 2나노 이야기를 합시다. 2나노는 현재 TSMC와 삼성만 양산하고 있습니다. 라피더스가 2027년 이 클럽에 합류합니다. 최첨단 파운드리 클럽에 일본이 다시 이름을 올리는 겁니다. 그가 홋카이도 치토세 공장 조감도를 꺼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클린룸의 이미지였습니다. 이것이 미래입니다. 저는 그 도면을 바라보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1983년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도쿄에 왔을 때 그는 단순히 기술 이전만 요청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미래를 요청한 겁니다. 나카무라 씨, 잠깐 다른 이야기를 해도 되겠습니까? 그가 도면에서 눈을 들었습니다. 뭔가를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병철 회장이 기술 이전을 거절당하고 귀국하면서 남긴 말이 기록에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됩니다. 저는 서류에서 그 문장을 찾아 읽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삼성은 그 뒤 6개월 만에 64킬로비트 D램을 독자 개발했습니다. 기술 이전 없이. 그리고 1992년에는 세계 최초로 64메가비트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우리를 앞지른 겁니다. 그때 그 개발팀의 평균 연령이 30살이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 속도가 가능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카무라가 볼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우리가 거절한 것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든 측면이 있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그건 40년 전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라피더스는 IBM의 기술을 가져왔습니다. 독자 개발이 아니라 협력으로 가는 겁니다. 시대가 다릅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볼펜을 내려온 손이 테이블 위에 그냥 얹혀 있었습니다. 주먹을 쥐지도 바인더를 넘기지도 않은 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IBM과의 협력은 분명히 강점입니다. 나카무라가 다시 여유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회의실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오카모토였습니다. 보고서 데이터 분석을 맡긴 막내 연구원이었습니다. 그가 얇은 파일 하나를 제 앞에 살짝 내려놓고 나갔습니다. 파일 위에 작은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과장님, 이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숫자 2개가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 SK 하이닉스 합산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200조 원. 그 옆에 빨간 펜으로 적힌 숫자, 라피더스 정부 농부 누적 지원 총액 27조 원. 오카모토가 메모 아래에 한 줄을 더 써놨습니다. 한국 두 회사의 영업이익이 일본의 총 투자액보다 7배 많습니다. 저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슨 자료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습니다. 이거 먼저 보시죠. 저는 노트북을 다시 열었습니다. 진짜 무서운 숫자는 이제부터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펼쳐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내려다봤습니다. 숫자 2개가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합산 2026년 영업이익 전망치 200조 원, 라피더스 정부 누적 지원 총액 27조 원. 나카무라가 숫자를 보고 있었습니다. 5초가 지났습니다.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마다 과장, 이건 비교 대상이 다릅니다. 투자액과 영업이익은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라피더스의 27조는 미래를 위한 씨앗이고 한국의 200조는 과거 투자의 결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투자와 이익은 다른 개념입니다. 나카무라가 안도하는 기색이 얼굴에 스쳤습니다. 그런데 나카무라 씨,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까?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SK 하이닉스 단독 수치입니다. 2026년 HBM 매출 전망치 40조 5천억 원, 영업이익률 47%. 이 회사 하나의 HBM 사업에서 나오는 이익이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위해 쏟아붓는 총 투자액의 절반을 넘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2026년 전체 HBM 물량을 이미 완판했습니다. 만들기도 전에 다 팔린 겁니다. 나카무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여기에 삼성을 더하겠습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4분기부터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하며 2026년 HBM 매출 20조 7천억 원이 전망됩니다. 두 회사 합산 HBM 매출만 64조 원입니다. 나카무라 씨, 64조와 27조. 이건 투자와 이익의 차이가 아닙니다. 한쪽은 이미 그 시장을 장악해서 번 돈이고 다른 한쪽은 그 시장에 들어가 보려고 쓰는 돈입니다. 나카무라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주먹을 쥐었다 폈습니다. 나카무라가 다시 각도를 바꿨습니다. 야마다 과장, 그 숫자들은 전부 메모리 시장 이야기입니다. 라피더스는 로직입니다. 우리는 다른 게임을 하는 겁니다. TSMC 같은 파운드리 시장에서 경쟁하는 거예요. AI 가속기 칩, 데이터 센터 프로세서, 자동차 반도체, 이쪽은 전혀 다른 그림입니다. 그가 바인더에서 새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규모 2027년 1,500달러 전망. 여기서 10%만 가져와도 150억 달러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여기입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 시장에서 지금 1위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TSMC입니다. 점유율 60%. 그리고 2위가 삼성 파운드리입니다. 점유율 12%. 나카무라 씨가 말씀하신 파운드리 시장에서도 한국이 2위입니다. 그리고 TSMC가 이미 2나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라피더스가 2027년 목표를 달성한다고 해도 그때 TSMC는 1나노 공정을 준비하고 있을 겁니다.
격차는 좁혀지는 게 아니라 유지되는 겁니다. 나카무라가 바인더를 덮었습니다. 덮는다기보다 눌렀다는 표현이 맞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속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방향의 문제입니다. 라피더스는 기존 파운드리의 방식을 파괴합니다. 웨이퍼를 묶음으로 처리하지 않고 한 장씩 즉시 처리합니다. 납기를 120일에서 15일로 줄입니다. 개발 속도가 핵심인 AI 칩 시장에서 이게 얼마나 강력한 모기인지 아십니까? 그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기술 이야기로 넘어오자 확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싱글 웨이퍼 방식은 혁신적입니다. 납기 단축도 분명히 강점입니다. 나카무라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나카무라 씨, 그 납기 단축이 실현되려면 고객사가 먼저 있어야 합니다. 그 고객사를 확보하려면 제품이 시장에서 검증돼야 합니다. 제품이 검증되려면 양산 경험이 있어야 하고요. 라피더스가 2027년에 양산을 시작한다고 했을 때 첫 고객사가 어디인지 확정됐습니까? 나카무라가 입술을 한번 가볍게 깨물었습니다. 협의 중인 곳들이 있습니다. 협의 중. 저는 그 두 글자를 천천히 되짚었습니다. 확정이 아니라 협의 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화면에서 숫자 하나를 더 꺼냈습니다. 야마다 과장, 이걸 보시죠. 저는 모니터를 돌렸습니다. 엔비디아의 HBM 조달 현황입니다. SK하이닉스가 엔비디아 HBM 물량의 70%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30%가 삼성과 마이크론입니다. 전 세계 AI 반도체 시장의 심장부인 엔비디아가 한국 두 회사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CEO가 최근 공개석상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향후 3년 동안 고객들이 요청하는 HBM 수요가 이미 당사 공급 역량을 훨씬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팔고 싶어도 더 못 파는 상황입니다. 나카무라 씨, 이런 시장을 일본이 메모리에서 전략적으로 철수했기 때문에 포기한 겁니다. 나카무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회의실에 처음으로 완전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나카무라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가세키의 오후 햇살이 회의실 유리창을 비스듬히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의 옆얼굴이 빛과 그림자로 반신 나뉘었습니다. 바인더를 펼치지 않았습니다. 볼펜도 손에 쥐지 않았습니다. 그냥 창밖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 번도 말을 멈춘 적 없던 사람이 처음으로 침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억지로 말을 채우지 않았습니다. 15초쯤 지났을 때 나카무라가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다 과장, 나는 라피더스를 믿습니다. 지금 숫자들은 과거를 반영하는 겁니다. 반도체는 한번 방향이 바뀌면 빠르게 뒤집히는 산업입니다. 한국이 30년 만에 일본을 앞선 것처럼 일본도 반드시 다시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설득이 아니라 믿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데이터를 반박하는 목소리가 아니라 데이터에 질 수 없다는 의지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의 믿음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이 실제로 그렇게 해냈으니까요. 하지만 그 믿음만으로는 200조와 27조의 간격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아직 꺼내지 않은 카드가 2장 더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무서운 이야기였습니다. 3일째 아침이었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들어왔을 때 저는 이미 2시간 전에 출근해서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오카모토가 새벽에 보낸 추가 자료들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자리에 앉으며 저를 봤습니다. 어제와 달리 바인더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두 손을 테이블 위에 모으고 앉아 있었습니다.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가 말했습니다. 어제보다 목소리가 낮아져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오늘은 시나리오 하나를 같이 생각해보고 싶습니다. 라피더스가 2027년 양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다고 가정해봅시다. 나카무라가 눈썹을 올렸습니다. 달성하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입니다. 그런데 반도체 개발에서 일정 지연은 예외가 아니라 상수입니다. F마이셀 3호가 개발 일정보다 7년 늦어졌고 인텔의 7나노 공정은 2년 이상 지연됐습니다. TSMC도 초기 2나노 공정에서 수율 문제를 겪었습니다. 라피더스가 세계 최초 시도하는 싱글 웨이퍼 방식, 이 나노 공정에서 지연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카무라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만약 라피더스가 1년만 지연되면 어떻게 됩니까? 2027년이 2028년이 됩니다. 그때 TSMC는 1.4나노 공정을 양산하고 있을 겁니다. 삼성은 2나노를
이미 2년째 양산하고 있을 것이고요. 라피더스가 이 나노 클럽에 들어가는 순간 그 클럽의 다른 멤버들은 이미 그 다음 단계로 가 있는 겁니다. 격차는 줄어드는 게 아니라 유지됩니다. 나카무라가 창밖을 한번 봤다가 다시 저를 봤습니다.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래도 시작해야 합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없는 겁니다. 그 말은 맞았습니다. 저는 인정했습니다. 맞습니다.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없는 겁니다. 나카무라의 눈빛에 잠깐 빛이 돌았습니다. 그런데 나카무라 씨, 한 가지만 더 확인하겠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장비와 소재 시장에서 얼마나 강한지 아십니까? 그가 이번에는 빠르게 대답했습니다. 세계 1위입니다. 도쿄 일렉트론, 시네스 화학, JESR. 반도체를 만드는 장비와 재료에서 일본의 존재감은 압도적입니다. 반도체 공정 장비 세계 시장에서 일본이 30%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건 지금도 유효한 경쟁력입니다. 그가 처음으로 스스로 데이터를 꺼냈습니다. 공세로 나온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장비와 소재에서 일본은 여전히 세계 최강입니다. 그건 반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나카무라가 어깨를 폈습니다. 그런데 나카무라 씨, 질문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반도체 장비를 파는 나라와 반도체 칩을만 만드는 나라 중에서 AI 시대의 진짜 권력은 어느 쪽입니까? 나카무라의 어깨가 멈췄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삽을 파는 사람과 그 삽으로 금을 캐는 사람입니다. 골드러시 때 가장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삽장수였다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금을 캐는 사람이 없으면 삽도 팔리지 않는다는 전제 위에서만 성립합니다. AI 칩 생산 자체가 한국과 대만에 집중돼 있는 지금 일본의 장비 산업도 결국 그 두 나라의 생산량에 종속됩니다. 이건 힘의 구조 문제입니다. 나카무라의 두 손이 테이블 위에서 작게 깍지를 꼈습니다. 나카무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야마다 과장, 당신은 지금 일본이 완전히 뒤처졌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은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처음으로 날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보고서를 제대로 쓰고 싶은 겁니다. 그가 잠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어조를 낮췄습니다. 그렇다면 이것도 봐주십시오. 나카무라가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스마트폰을 한 번도 꺼내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화면을 저쪽으로 내밀었습니다. 일본 정부 발표 자료였습니다. 2026년 반도체 예산 1조 2,390억 엔, 전년 대비 1.5배. 정부가 직접 라피더스 최대 주주가 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투자가 아닙니다. 국가 생존의 문제로 보고 움직이는 겁니다. 저는 화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 숫자를 이걸로 바꿔놓고 봐도 될까요? 저는 화면을 그쪽으로 돌렸습니다. 엔비디아의 2026년 HBM 조달 계획입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에 발주한 선주문 규모입니다. 한 해에만 수십조 원 규모입니다.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 루빈이 내년 출하됩니다. 거기 들어가는 HBM4는 SK하이닉스가 70%를 공급합니다. 나카무라 씨, 일본이 반도체 부활을 위해 1년에 쏟는 돈을 한국 한 회사가 하나의 고객사에서 벌어들이는 구조입니다. 이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나카무라가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하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도미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라피더스가 양산을 시작하면 고객사를 확보해야 합니다. 고객사를 확보하려면 TSMC, 삼성보다 나은 조건을 제시해야 합니다. 가격이든 납기든 기술이든. 2단계. 고객사가 라피더스를 선택하려면 라피더스의 공정이 충분히 검증돼야 합니다. 검증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첫 양산 후 최소 2년은 봐야 합니다. 3단계. 그 2년 사이에 TSMC와 삼성은 다음 세대로 넘어갑니다. 라피더스가 따라잡는 순간 선두는 또 앞에 있습니다. 나카무라 씨, 이 도미노를 끊으려면 뭔가 구조적으로 다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싱글 웨이퍼 방식만으로는 이 구조를 깰 수 없습니다. 나카무라가 오랫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10초가 지났습니다. 15초.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이렇게 긴 침묵이 없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천천히 깍지를 풀었습니다. 그리고 바인더를 열지 않은 채 조용히 말했습니다. 야마다 과장, 당신은 처음부터 이 결론을 내릴 생각이었습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라피더스가 되길 바랐습니다. 나카무라가 저를 봤습니다. 그 눈빛이 어제와 달랐습니다. 공격하는 눈이 아니라 뭔가를 묻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숫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카무라가 고개를 한번 끄덕이고 창밖을 봤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닫으려다 멈췄습니다. 아직 하나가 남아 있었습니다. 가장 꺼내기 어려운 것. 나카무라가 이틀 동안 단 한 번도 언급하지 않은 이야기. 저는 오카모토가 아침에 건네준 파일 중에서 마지막 봉투를 꺼냈습니다. 나카무라 씨, 한 가지만 더 보시겠습니까? 그가 천천히 저를 돌아봤습니다. 이게 끝입니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게 시작입니다. 봉투는 오래된 것이었습니다. 모서리가 누렇게 발해 있었습니다. 오카모토가 새벽에 건넬 때 이 자료는 당사 문서고에 보관된 1983년 외교통상부 비공개 파일에서 복사한 겁니다. 라고 작게 메모해 뒀습니다. 저는 봉투를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는 복사된 문서 몇 장과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사진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1983년 2월 도쿄. 한 남자가 건물 앞에 서 있었습니다. 코트를 입고 있었고 뒤로는 일본어 간판이 보였습니다. 사진 아래에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습니다. 이병철 삼성회장 도쿄 방문 당일. 나카무라가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그의 얼굴에서 표정을 읽기 어려웠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이 사진이 찍힌 날 이병철 회장은 일본의 반도체 회사들을 돌아다니며 기술 이전을 요청했습니다. 나카무라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도시바도, NEC도, 히타치도 전부 거절했습니다. 당시 일본 반도체 업계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정이었겠죠. 우리가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을 경쟁자에게 줄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나카무라를 바라봤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 거절 중에 당신이 몸담았던 도시바도 있었습니까? 나카무라가 천천히 눈을 내렸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그날 저녁 도쿄에서 귀국 비행기를 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수첩에 한 문장을 적었다고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했습니다. 에어컨 바람 소리만 낮게 울렸습니다. 나카무라가 사진에서 눈을 떼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4글자였습니다. 보고서도 아니었고 선언문도 아니었습니다. 혼자 적은 메모였습니다. 그런데 그 4글자가 지금의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귀국한 이병철 회장은 1983년 3월 삼성 반도체 사업 진출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때 일본 업계의 반응을 오카모토가 자료에서 찾아왔습니다. 저는 문서를 펼쳤습니다. 당시 일본 경제지 니케이 산업신문의 단신 기사였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진출 선언에 대해 일본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무리한 도전이라고 평가했다. 저는 기사를 읽고 나카무라를 봤습니다. 그가 아직 사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였습니다. 1983년 12월 삼성이 64킬로비트 D램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독자 개발이었습니다. 개발팀 평균 나이는 30살이었고 그중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저는 오카모토가 찾아온 자료에서 그 팀 중 한 명의 기록을 꺼냈습니다. 당시 개발에 참여했던 연구원의 승무원의 수기였습니다. 저는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교과서가 없었다. 일본이 주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만들었다. 밤새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했다. 왜 하냐고 묻는 사람이 있었다. 그러면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우리 아이들 세대에는 이 기술이 있어야 하니까. 저는 읽다가 멈췄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32년간 정책 보고서를 쓰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본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습니다. 그 팀은 1992년에 세계 최초로 64메가비트 D램을 개발했습니다. 일본이 거절한 그날로부터 9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반도체 시장의 주인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나카무라가 처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잠시 동안이었지만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 씨, 저는 묻고 싶었습니다. 1983년 도쿄에서 거절했을 때 일본이 예상한 최악의 시나리오가 무엇이었습니까? 한국이 기술을 개발해서 경쟁자가 될 것, 그 정도였겠죠. 그런데 실제로 벌어진 일은 그것보다 훨씬 컸습니다. 한국이 일본을 앞질렀을 뿐 아니라 그 과정에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거절이 그들을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나카무라의 어깨가 미세하게 처졌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이틀 동안 한 번도 흐트러지지 않았던 그의 자세가 처음으로 조금 무너졌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983년 2월에 이병철 회장. 코트를 입고 도쿄 거리에 서 있는 사람. 그는 그날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수첩에 4글자를 적어서 돌아갔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 4글자가 지금 이 회의실의 현실을 만들었습니다. 200조와 27조라는 숫자를. 나카무라가 아주 천천히 바인더를 손으로 밀었습니다. 그의 앞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그리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카무라가 바인더를 밀어놓은 채 한동안 사진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이 침묵이 필요했습니다. 이틀 동안 단 한순간도 말을 멈추지 않았던 사람이 지금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그의 은발 위에서 차갑게 빛났습니다. 저는 마지막 질문을 꺼낼 타이밍을 재고 있었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가 천천히 저를 봤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983년 이병철 회장이 요청했을 때 일본이 거절하지 않았다면 지금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나카무라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했습니다. 기술을 줬다면 한국은 일본을 필요로 하는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거절했기 때문에 한국은 스스로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나카무라 씨, 그 거절이 지금의 200조를 만든 겁니다. 회의실이 완전히 고요해졌습니다. 에어컨 소리마저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카무라가 테이블 위의 사진을 내려다봤습니다. 1983년 도쿄의 이병철 회장. 빈손으로 돌아가던 그 사람. 5초가 지났습니다. 10초, 15초. 나카무라가 손을 뻗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가까이서 들여다봤습니다. 사진 속 남자의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사진을 조심스럽게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덮지 않고 그냥 놓았습니다. 그때 회의실 구석에서 목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틀 동안 그 자리에 있었지만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데려온 젊은 연구원 다나카 료였습니다. 라피더스 기획전략팀 소속으로 나카무라의 자료 준비를 도왔던 30대 초반의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조용히 일어섰습니다. 실례지만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나카무라가 다나카를 봤습니다. 그의 눈빛이 의외라는 표정이었습니다. 다나카가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대학원에서 반도체 공학을 전공했습니다. 졸업 논문이 삼성의 메모리 반도체 발전 경로였습니다. 자료를 찾다가 그 1983년 개발팀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그때 나왔던 연구원 한 명의 인터뷰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이 거절한 것이 우리에게는 선물이었다. 덕분에 우리는 누군가의 기술을 쓰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됐다. 다나카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말을 이었습니다. 저는 라피더스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오늘 이 회의실에서 제가 배운 것은 라피더스가 성공하려면 숫자보다 그 정신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국이 40년간 가지고 있던 그 정신. 나카무라가 다나카를 바라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나카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회의실에 3사람이 있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무언가가 공기 중에 내려앉는 침묵이었습니다. 이틀간의 데이터 싸움이 끝난 뒤에 오는 다른 종류의 고요함이었습니다. 나카무라가 천천히 바인더를 집어들었습니다. 가방에 넣었습니다. 느린 동작이었습니다. 처음 이틀 동안 자신감 있게 펼치고 닫던 그 바인더가 지금은 무거워 보였습니다. 지퍼를 닫으면서 그가 말했습니다. 야마다 과장, 당신 보고서가 어떤 결론을 낼지는 이제 알 것 같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가 일어서며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라피더스를 믿습니다. 그게 제 일이니까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나카무라가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문 앞에서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 사진 과장님이 가지십시오. 저는 그 사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1983년 도쿄의 이병철 회장. 다나카가 조용히 가방을 챙겨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작게 인사를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의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윈하고 울렸습니다. 창밖으로 가슴이 가세키에 오후 빛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보고서 결론란이 비어 있었습니다. 커서가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72시간이 거의 다 됐습니다. 저는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1983년 2월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랑. 그리고 비행기 안에서 수첩에 4글자를 적은 사랑. 없으면 만들면 된다. 사진을 책상 한쪽에 세워뒀습니다. 그리고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결론 1안에 처음으로 글자가 채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라피더스는 일본 반도체 부활의 의지를 상징한다. 그 의지는 진심이고 그 투자는 실제한다. 하지만 의지와 숫자 사이의 거리를 좁히려면 하나가 더 필요하다. 거절당했을 때 더 강해지는 능력. 한국은 그것을 40년간 증명했다. 일본이 그것을 증명할 시간이 아직 남아있는지 이 보고서는 그 질문을 던진다. 엔터를 눌렀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를 저장했습니다. 오후 4시 47분이었습니다. 72시간 카운트다운이 끝나기 13분 전이었습니다. 저는 프린터에서 뽑아 나온 따뜻한 종이를 손에 들었습니다. 32년간 수백 개의 보고서를 썼지만 이 보고서를 들고 있는 느낌은 달랐습니다. 가벼웠습니다. 종이의 무게가 아니라 결론을 내려내고 난 뒤의 가벼움이었습니다. 저는 서류 봉투에 넣고 5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반도체 전략실장실은 창가 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실장이 안경 너머로 저를 봤습니다. 다 됐습니까? 저는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실장이 봉투를 열어 첫 페이지를 훑었습니다. 그리고 결론란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5초, 10초. 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야마다 과장, 이 결론은 장관이 원하는 방향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썼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데이터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장이 보고서를 덮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저는 인사를 하고 방을 나왔습니다. 복도에 오카모토가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저는 어깨를 한번 으쓱했습니다. 검토한다고 하더군. 오카모토가 작게 웃었습니다. 과장님, 솔직히 여쭤봐도 됩니까? 제가 가져다 드린 자료들 중에 어떤 것이 제일 힘들었습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1983년 사진이요. 오카모토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그 사진을 찾을 때 한참 멈췄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과장님, 저는 라피더스가 성공하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가 오히려 라피더스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말의 뜻을 생각하며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1층에서 문이 열렸을 때 오카모토가 뒤에서 작게 말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의 도쿄 저녁이었습니다. 태양이 서쪽 빌딩들 사이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주황빛이 가스미가세키 거리 위로 길게 퍼졌습니다. 차들이 늘어선 도로 위로 빛이 반사되며 흔들렸습니다. 저는 외투를 여미고 걸었습니다. 특별히 어딘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걸었습니다. 72시간 동안 앉아 있었던 몸이 걷는 것을 원했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바람에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노란 잎들이 가로등 불빛 아래서 빛났다가 어두운 곳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나카무라를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아마 사무실로 돌아갔을 겁니다. 라피더스를 위한 다음 보고서를 준비하겠죠. 그것이 그의 일이고 그것이 그의 믿음이니까요. 저는 그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믿음은 틀린 것이 아닙니다. 타이밍과 방법이 문제일 뿐입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나카무라는 이틀 동안 반도체는 역사가 만드는 겁니다. 라는 말을 반복했습니다.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72시간 동안 다른 것을 배웠습니다. 역사는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버티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일본이 1986년에 80%를 가졌을 때 그 숫자는 순식간에 만들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을 버텨서 쌓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이 지금 80%를 가지고 있는 것도 1983년 거절당한 뒤 40년을 버텨서 쌓인 것이었습니다. 역사는 버티는 자의 것이었습니다. 지하철 히비야역 앞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계단을 내려가지 않고 근처 벤치에 앉았습니다. 가방에서 1983년 사진을 꺼냈습니다. 나카무라가 두고 간 것이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이병철 회장이 도쿄 거리에 서 있었습니다. 빈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이후 40년간 무엇을 만들었는지 그는 그나 알지 못했겠죠.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은 거절당했습니다. 그런데 그 거절이 선물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거절당하지 않았다면 한국은 일본의 기술을 쓰는 나라로 남았을 겁니다. 거절당했기 때문에 자기 기술을 만드는 나라가 됐습니다.
저는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SK 하이닉스 주가를 검색했습니다. 숫자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숫자를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숫자는 1983년 도쿄의 거절에서 시작됐습니다. 거절당한 네 글자, 없으면 만들면 된다에서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밤새 실험하고 실패하고 다시 했던 30살 개발팀에서 시작됐습니다. 교과서를 직접 써가며 배운 사람들에게서 시작됐습니다. 화면을 껐습니다. 저녁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실장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고서를 장관께 올렸습니다. 반응이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데이터는 반박하기 어렵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도쿄의 아침이 밝아 있었습니다. 은행나무는 어젯밤 바람에 잎을 더 많이 떨궜고 가지가 앙상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앙상한 가지가 아침 햇살을 받아 나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다 떨어진 뒤에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저는 그 가지를 보면서 라피더스를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32년간 이 업계에 있었습니다. 일본 반도체의 영광을 받고 쇠락을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을 위한 몸부림을 보고 있습니다. 라피더스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반도체는 나카무라의 말처럼 역사가 만드는 산업입니다. 그런데 역사는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이 씁니다. 1983년에 한국이 그랬습니다. 지금의 일본이 그 정신을 되찾을 수 있다면 라피더스는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지만 바란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증명해야 합니다. 숫자로. 저는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책상 위의 사진을 다시 봤습니다. 1983년에 이병철 회장, 비서가 물었습니다. 그 사진은 뭡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다가 대답했습니다. 교과서입니다. 비서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저는 사진을 서류 봉투에 조심스럽게 넣어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가슴이 가색히 옆 계단을 내려가며 생각했습니다. 거절은 끝이 아닙니다. 때로는 거절이 더 강한 시작을 만듭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1983년 도쿄에서 빈손으로 돌아간 사람이 없으면 만들면 된다고 적었을 때 그것은 단순한 오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이었습니다. 외부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그 방향의 끝에 지금의 한국 반도체가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 62%, 삼성과 합산 80%, 부르는 게 값인 시장, 전 세계 AI 반도체의 심장부를 공급하는 나라. 전철이 들어왔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안에 사진이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야마다 케니치, 32년간 일본 반도체의 영광을 믿어온 관료. 저는 이 72시간 동안 무언가를 잃었습니다. 일본이 언제나 반도체 강국이라는 믿음. 하지만 그것을 잃으면서 다른 것을 얻었습니다. 더 정확히 보는 눈. 그리고 어쩌면 그것이 라피더스에게도 필요한 것일지 모릅니다. 정확히 보는 눈. 200조와 27조의 거리를 직시하는 눈. 그 거리를 줄이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지를 보는 눈.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경기도 이천과 충청도 청주의 공장에서 불이 꺼지지 않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클린룸에서 반도체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AI가 그 반도체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GPU가 그 메모리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1983년 도쿄에서 빈손으로 살아간 사람의 네 글자가 지금 전 세계 AI 인프라의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없으면 만들면 된다. 그 네 글자가 만든 세계입니다. 일본이 27조를 쏟고 있습니다. 그 의지는 진짜입니다. 하지만 의지만으로는 부족합니다. 40년이 필요합니다. 거절당하고도 포기하지 않는 40년이 필요합니다. 한국이 그것을 증명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주변에 공유해 주세요. 대한민국 반도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세계 1위가 됐는지 더 많은 분들이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 수 있는 가장 큰 힘입니다. 댓글에 대한민국 파이팅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감동 라이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